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두 분의 관전평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오늘 2차 TV 토론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아마 사회 분야죠. 저번에 1차 토론이 있었는데 보셨죠? 네. 좀 평을 좀 해주세요. 좀 어떻던가요? 아니 근데 뭐 정치 평론을 할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언론 어때 코너니까 약간 제가 형식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다자 토론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밀도나 집중도나 깊이 측면에서 좀 덜하다. 그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재미도 덜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고 좀 아쉽다.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치열하게 좀 토론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이유가 제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사소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전 사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서서 하는지 전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 공감해요. 예,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건강 체크 차원. 글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근데 대선 토론 보통 서서 하잖아요. 바이든도 서서 했죠. 트럼프. 근데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담인데 기자들이 보통 중계차를 연결한다라고 현업에서 얘기들을 하는데 어디 나가 있는 뭐 노지민 기자 연결합니다. 노 기자 하면 또 노지민 기자 이렇게 나오죠. 그걸 이제 중계차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서 하는 경우가 있고 앉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앉아서 하면 실수도 별로 안 합니다. 상대적으로. 왜? 더 안정감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랑 서서 얘기할 때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신입 기자들도 앉아서 할 때가 실수가 덜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의 TV 토론을 한번 JTBC인가 어디서 했는데 그때 앉아서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당시에 또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그거 기억나요. 그래도 JTBC 참 후보들을 편하게 해주네. 이렇게 앉게 해주고 막 이런 얘기를 생방송 중에 했거든요. 앉아서 하면 더 편안하게 얘기하고 더 이렇게 좀 말도 더 좀 부드럽게 오가고 더 치열하게 오가고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는 더 늘리고 총량은 2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중간에 한번 쉬더라도 한 3시간쯤 더 늘리고. 제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방송사 입장에서 2시간이 아니라 3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뭐 문제 생겨요?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왜 꼭 2시간으로 한정해서요? 뭐 그 정도가 아무래도 뭐 적당한 길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후보들이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형식을 또 동의해 줘야 되잖아요. 각 캠프가. 한 3시간 정도로 늘리고 다자 토론의 경우에는. 그리고 중간에 잠깐 쉬어도 되고 그다음에 앉아서 하고 이런 형태로 토론회가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더 한결 나을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지민 기자는. 그러니까 이번 토론에서도 역시 다시 그 기계적 공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허상인가 뭐 이런 거를 확인을 다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엄격하게 시간 배분에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잖아요. 제 말이 왜 이렇게 잘라요 도대체? 그러니까 상호 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는 시간 배분이고. 시간 배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요? 대선 토론.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발언 총량제만 하면 돼요. 네. 후보별로 해서 30분. 당신이 그러니까 그 얘기할 수 있는 총량은 30분이니까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해라. 혹은 굳이 무슨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저번에 한 게 그 경제 분야인데 또 세 개의 소주제로 나눴잖아요. 예, 너무 많이 쪼갰죠. 뭐 지키지도 않더만 후보들 보니까. 근데 굳이 세 개로 소주제를 쪼갤 이유도 없고. 그러면 경제 분야에서 당신들께 알아서 토론해. 그리고 치열하게 치고받게 오히려 좀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 같은 경우도 안내자의 역할 정도에 머물잖아요. 그러니까 좀 진행을 하면서 중간에 후보들 간의 그 대화가 다른 주제로 엇나갈 경우에 원래 주제에 집중해서 좀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좀 중간에 던질 수 있다거나. 그건 아마 이제 사회자나 방송사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괜히 끼어들었다가 무슨 욕 얻어먹을지 모른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하면 되죠. 실명을 좀 언급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 정관용 앵커 같은 경우는 대선 토론 많이 했잖아요. 베테랑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할 땐 개입하면서도 그게 후보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형태로 부드러운 형태로 통제나 안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워낙에 베테랑이시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형태로 개입할 수도 있죠. 충분히 더 토론을 이렇게 부드럽게 잘 유도할 수 있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주도권 토론이 무슨 토론이라는 거 쪼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1인당 6분씩 뭐 해서 뭐 돌리고 그럴 이유가 그냥 다 열어놓고 말 그대로 토론이면 가장 토론의 기본 요건은 자유잖아요. 자유로운 형식으로. 오히려 그게 더 밀도를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도 왜 안 하는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후보자를 누구를 생방송 토론회에 참여할 것인가 이런 건 당연히 선관위가 정하는 거지만 구체적인 그 포맷 그것은 방송사가 이제 각 캠프랑 합의하면 아마 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KBS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이 지난번 SBS가 주관했을 때랑 또 형식상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보긴 봐야 될 텐데 아무튼 말씀하신 대로 좀 총량, 형식 앉아서 하냐 일어나서 하냐 발언 총량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 소주제를 얼마나 쪼개냐 이런 거에서 좀 변화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예. 너무 형식적인 거라서. 이번 토론 같은 경우도 이제 이미 다 포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도 지난번이랑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미? 예. 네. 그래서 분야만 달라지고 진행되는 형식은 계속 이어질 걸로 네, 판단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가 오히려 더 그 토론은 밀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갈수록 뭔가 장치를 더 두고 더 쪼개는 것 같아갖고 이건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이 토론 끝날 때마다 그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차원에서도 평가 보고서를 내거든요. 그리고 언론 평가도 있고 이러면 항상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돼요. 그 90년대 처음 했을 때부터. 그래서 이런 평가를 하면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자꾸 지금 이뤄진 그 토론들의 한계, 뭐 선거가 뭐 비방전으로 흐른다, 뭐 이런 지적과 더불어 관심도가 멀어진다, 유권자들이 잘 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는. 데 유권자들이 별로 보고 싶지 않게끔 계속 그렇게 제도를 룰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반대 얘기 같은데 네. 그렇게 만드니까 유권자들이 재미없어 안 보는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관심이 없지는 않거든요. 뭐 시청률 얘기가 나오는데 유튜브 같은 데에서 영상 올라온 거 보면 꽤나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뭐 댓글에서도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실질적으로 토론이라는 걸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은 할 것 같아요. 이건 뭐 제 추측인데 방송사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까 김종배 앵커가 가령 2시간이면 4명이잖아요. 후보가 30분 총량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시간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마 토론의 기술이 좀 없는 후보는 그 30분 총량을 좀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요령껏 예를 들면은 어떤 후보는 막 질문 공세를 퍼붓는데 어떤 후보는 그거 답변만 하다가 그냥 30분이 끝나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우려를 방송사 실무진이 해서 그 30분을 소주제별로 쪼개가지고 예를 들면 6분 주고 또 그 다음 주제에서 6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는 그게 지나친 걱정이죠. 방송사가 왜 그걸 걱정이 되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토론의 기술이나 능력도 그 후보자들의 어떤 자질 중에 하나인 거니까 그럼. 그 시간 관리를 하면서 내가 적당히 답변도 하고 또 오히려 내가 역공을 취해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능력이거든요. 그 미국의 TV 토론 그 대선 토론 보면은 되게 잘하잖아요. 우리나라 후보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라도 네. 좀 형식이 변화될 필요는 있죠. 네. 그렇죠. 뭐 상대방을 뭐 설득시키는 방식을 취하든 아니면은 뭐 본인이 원하는 얘기를 하던 간에 그 어느 정도 주어진 시간 동안의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도 자질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한쪽이 일방적으로 몰려있다 그러면은 발언을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사회자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질문 같은 경우에 여러 아이디어들로 좀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청중이라거나 아니면은 기자들이 좀 어느 정도 참여하게 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토론도 진행을 해보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초기에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아쉬운데 패널을 구성한 다음에 후보를 한 명씩 불렀고 거의 청문식으로 다대일. 예, 그러니까 패널들이 계속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펴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보자가 답하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자 간의 어떤 토론도 있지만 후보자 검증이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이 다 보는 상태에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그것도 되게 좋은 형식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선관위 주관이냐 아니냐인데 이번에 이제 선관위 주관으로 3번 하는 거는 이제 후보들끼리 토론하는 네. 형태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물론 아쉬움은 있지만 근데 이제 앵커가 말한 거는 이제 그 후보들이 자발적으로 아마 응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선관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패널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공정하게. 이건 당연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4명의 후보잖아요. 그러면 각 정당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는 거예요.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럼 패널을 4명으로 구성을 해요. 그런데 A 정당에서 추천한 알파 예를 들어서 패널은 그러면 A 정당 후보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 하는 걸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패널 구성과 어떤 청문 형식의 진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얼마든지 담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그잖아요. 왜 이런 걸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쉬워서 네. 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오늘 저녁에 토론에서 또 많은 얘기들이 나올 텐데. 그러겠죠.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굴뚝신문이 만들어졌다라는 미디어오늘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이게? 이게 그 유일하게 폐간이 목표인 신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폐간이 목표다. 그 굴뚝이라는 게 그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상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공농성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랑 좀 연대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 만에 발간이 된 건데 14개 매체에서 참여를 했고요. 이게 처음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2015년에 그 쌍용차라거나 이렇게 고공농성 문제가 좀 장기화되던 시점에 처음으로 연대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신문이거든요. 그럼 고공농성을 알리는 신문? 네,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의 문제들을 알리고 또 이제 그 내용을 비롯해서 지금 이 시대에 맞닿아 있는 노동 문제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신문을 만들어서 좀 연대 차원에서 재능 기부를 해서 신문을 만들고 그리고 이걸 좀 판매를 해서 그 수익으로 후원도 하고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굴뚝신문이라는 제호가 네. 박힌 별도의 신문을 만드는데 네. 그 신문을 구성하는 기사들을 이제 각 언론사,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언론사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뭐 이런 네. 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미디어오늘도 참여를 했고 여러 언론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신문을 만들었는데 이제 각각의 매체에서 쓴 기사 같은 경우는 자사 플랫폼에도 기사를 노출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 기고자로 참여한 분들이 쓴 글 같은 경우도 이제 각 언론사가 올리게끔 하고 대신 이제 그 신문 실물 같은 경우는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일종의 그 저널리즘 연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2015년에 실행이 됐을 때 뭐 새로운 뭐 저널리즘 협업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런 사례가 사실 그 이후로 활성화되는 것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죠. 근데 그때는 사실 굴뚝신문 발행됐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반향이 있었거든요. 정치권에서도 같이 좀 연대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사회적인 그런 대화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신문 관련은 아니지만은 뭐 가수 이효리 씨가 이제 굴뚝 관련 노동자들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뭐 뜻을 밝히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랜만에 여러 언론사 기자들이랑 뭐 관련 단체들이 모여서 연대를 했는데 그만큼 관심이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근데 이런 협업 모델이 저는 이거 말고 또 하나가 그 얼마 전에 아마 MBC, KBS 그 이사진 교체 국면이었던가요? 그때까지 몇 개 언론사가 네. 연대를 해가지고 그 관련 어떤 기사를 계속 생산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미디어오늘이랑 뭐 뉴스타파랑 뭐 여러 언론사들이 시사인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한겨레랑 뭐 해서 했던 거 기억나는데 언론 카르텔 관련된 그런 보도를 했었고 그리고 좀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종종 있기는 했는데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그런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가 지역에서도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MBC랑 그 지역 언론들이 같이 합심을 해가지고 뭐 지역 자치 문제 같은 걸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군데군데에서 이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재석 기자는? 아니 뭐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굴뚝신문도 그렇고 또 지난해에 있었던 그 몇몇 매체들이 정부의 이른바 언론 장악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연대의 보도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건 참 바람직하고 훌륭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뭐 잘 없죠. 드물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은 다 같이 참여할 만한 그런 공통의 이른바 아이템 그거를 찾는 것도 뭐 쉽지는 않고 또 거기에 동참하려는 의지나 여건도 딱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이런 건데 언론사들의 어떤 통상적인 그 행태들을 보면 그런 거에 동참을 잘 안 해요. 가끔 정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언론 장악 그것도 예를 들면 그 자료를
어차피 한 군데서만 이렇게 독점적으로 보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여러 매체들이 그걸 공유하면서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이제 된 거잖아요. 이 굴뚝신문도 아주 또렷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농성장에 있는 그 노동자들을 조명을 해보자 이런 명확한 인식하에 원로 언론인들이 주도가 되어서 이렇게 몇몇 매체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된 이런 형태인데 굉장히 드물어서 안타깝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협업 모델들은 여기에는 이제 그 전제가 이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어떤 특정한 목표점에 대해서 공유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네, 같은 문제의식을 같은 방향성에서 공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본다면 매체의 한계를 또 뛰어넘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의 협업 모델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굴뚝신문 같은 경우는 지난 2015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다양한 매체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소위 말하는 그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 매체 기자들만 참여한 게 아니고, 맞아요. 네, 뭐 서울경제나 뭐 세계일보,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서울신문에 속한 기자들도 참여를 했고요. 네, 그럼 이게 그 참여가 기자 개별적 차원에서의 참여였습니까? 언론사 차원에서 얘기가 돼서 참여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허락을 못 받으면 참여를 못 하니까. 어차피 그 회사 차원에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체는 기자 개인인 건데 어쨌든 그 회사의 그 승인 하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각 사에서 관련 기사를 싣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연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매우 유의미하긴 해요. 근데 유의미한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드물고 이런 연대의 보도 형태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건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외국이 뭐 언론이 막 이렇게 합심해가지고 특정 프로젝트를 이렇게 같이 하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들도 뭐 늘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아쉽죠. 왜냐하면 솔루션 저널리즘 차원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뭐 각광받는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대안을 찾으려면 이런 좋은 기획 보도들이 합심해서 유통력을 확 강화해가지고 사회적인 논의를 촉발시켜서 궁극적으로는 토론 및 대안 수립까지 가야 되는데 근데 뭐 특정 한두 개 언론사만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런 힘이 없으니까 묻혀버리죠. 특히나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뭐 기사라고 하는 것을 뭐 포털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따 얘기했지만 이제 AI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언론사 하나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한다도 그냥 묻혀버리는 그냥 물결 속에 휩쓸려 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뭐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주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이런 언론사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같은 어떤 목표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은 논조를 가지고 있는 기사를 계속 생산해 낸다면 그 자체가 여론을 그러니까 조성하고 환기시키는 데도 상당히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자체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언제입니까? 2018년, 19년 요 무렵인데 제가 KBS 탐사보도부에 몸담았을 때 제가 미디어오늘에 제가 기고문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노지민 기자가 있는 미디어오늘에 그 뭐냐면 이달의 기자상이나 한국 기자상 같은 거 받는 그 목록들을 살펴보면요. 특종들의 상을 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발생성 특종이라고 하고요. 꽝꽝 터지는 거죠. 그런 거에 이제 상을 주기도 하지만 기획보도 부문이 있잖아요. 아시다시피. 있죠.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시청자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획보도를 하면 오랜 기간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문제의식을 갖고 뭐 노동 이슈든 환경 이슈든 묵직하고 굵직한 사안들을 이렇게 심층 보도하는 걸 기획보도라고 하는데 그 기획보도 부문의 수상작들을 이렇게 일별해 보면 이달의 기자상이나 한국 기자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런 보도가 있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들이 허다해요. 아 이런 거를 동아일보가 했어? 아 이런 거를 한국일보가 했어? 아 나는 보지도 못했어.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알아요. 맞아요. 이달의 기자상뿐만 아니라 한국 기자상조차도 그래. 한국 기자상은 연말에 주는 그 해에 가장 훌륭한 보도들을 주는 상인데도 불구하고 기획보도 부문은 그래요. 좀 약간 좀 과하게 반농담적으로 하면 그 기획의 목적이 수상인 경우. 예.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굴뚝신문 같은 걸 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인데 이런 훌륭한 기획 보도들을 늘 합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다만 유통이 안 되고 주목을 못 받아요. 묻히는 대부분. 그럼 이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가 오히려 더
이런 어떤 언론사들의 협업보다도 더 근본적인 고민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획보도는 굉장히 양질의 보도들이 많이 출고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훌륭한 기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 미디어 오늘 기고문에 그냥 뭐 아이디어 던지는 차원으로 얘기했는데 KBS에 좀 뭔가 문제의식을 던지려고 KBS나 MBC나 SBS 같은 큰 방송사, 유통력이 있는 방송사들이 가령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걸 신설하는 거예요. 주간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하나 만들어서 신문사든 통신사든 방송사든 좋은 기획 보도를 소개하고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어떻게 취재했는지 내용은 뭔지를 널리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언론사를 막 넘나드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KBS 같은 공영방송사, 큰 공영방송사가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도 초대하고 조선일보 기자도 초대하고 해서 좋은 기획 보도를 막 널리 알리는 거죠. 그래야만 이슈가 된다. 근데 뭐 그냥 뭐 휘발되고 말았습니다. 저의 제안은. 그러니까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제조업 분야에서 이제는 생산이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라 유통이 주도권을 진다는 얘기는 옛날에 나왔던 얘기잖아요. 김영삼 정부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인데 언론도 마찬가지다. 이제 기사를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산한 기사를 어떻게 유통시킬까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단계에 와 있다. 그러면서 플랫폼, 그러니까 포털 지배 이 상황에서 이게 한 15년 전 얘기예요. 얘기는. 이 포털 지배의 상황에서 이거를 돌파해 들어가면서 해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과제다. 특히 진보 언론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점에서도 이 어떤 협업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네. 이게 이제 일회성으로 가니까. 네,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으로 가니까 좀 그게 좀 아쉽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 안 나오는 좋은 보도들을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근데 또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알아봐주는 사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기사를 그냥 내고 그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매체 자체에서 요즘에는 좀 여러 채널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이라거나 뭐 이런 쪽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기사들이 바이럴 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드물죠. 네, 드물긴 하죠. 그래서 기사를 내놓고 알아봐주지 않는다라고 아쉬워만 하는 데에서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유통시킬지에 대해서도 사실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유튜브 콘텐츠의 상당 부분이 코디네이션의 결과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기성 언론이 보도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코디네이션 차원에서 다시 다뤄지면서 거기에 자신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정책 견해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또 콘텐츠를 만들어낸다. 이야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상당 부분의 콘텐츠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측면에서도 그걸 얼마든지 모색해 볼 수 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그것이 꼭 KBS 채널에다 기존 특정 언론사 채널로 가버리면 또 다른 언론사가 뭐 한다고 한다면 쉽게 하면 어떤 공유지 같은 개념으로서 그죠? 그런 어떤 언론사들이 상시적으로 참여해 들어가면서 공통의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이런 걸 열어가지고 다 묻혀가는 부분들을 계속 어떤 유통을 시키는 차원에서 계속 알리고 해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항시적인 차원에서 한번 강구해 볼 수 있는 모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좋은 말씀인데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예, 제가 이 비슷한 제안을 언론사들한테 한 15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잘 안 돼요. 예. 잘 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저희 회사 기사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번에 미디어 오늘 창간 30주년이라고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근데 꽤 오래전부터 김종배 앵커를 본 모 기자께서 15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라고 지금 저널리즘 문제에 대한 그런 진단 그러니까 같은 개선이 것들을 잘 없으니까 언론계가 네. 그러니까 그 진단의 내용이 비슷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지금 굴뚝신문이 10년 만에 재발간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참 노동계의 현장이 뭐 그쵸. 그대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500일을 넘긴 곳이 옵티칼 있고 뭐 500일 넘겼잖아요. 그리고 세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굉장히 유례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거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보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선도적인 펭귄이 있어야 돼요. 언론계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지금 출입처 문제 뭐 좀 내용이 엇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출입처 제도 이대로 좋은가? 그러면 아주 힘 있는 언론사 중에 하나가 방송 3사 중에 하나 가령
우리 출입처제도 싹 없애겠다. 이렇게 뭔가 선도적으로 뭔가 나서야 돼요. 그거야말로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진 리더가 그렇게 뭔가 뚫지 못하면 네. 어떤 중지를 모아서 플랫폼을 만들고 뭐 협업을 하고 이게 더 안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어떤 특정 조직의 리더 한 명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뭔가 송곳을 뚫듯이 뭐 하나를 뚫어줘야지만 그나마 뭔가가 열려요. 근데 간만에 좀 긍정적인 아이템 갖고 얘기하는데 결론이 다 안 된다로 지금 가고 있어. 어떻게 다 계속 안 됐으니까. 그런데 정말로 결국 이제 뭐 여러 학자분들이나 뭐 업계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답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좀 영향력 있는 언론사가 나서서 뭐 돈은 안 되지만 공익성 있는 거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뭐 KBS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자는 이런 아이디어라던가 그러니까요. 제가 그 기고문 쓴 게 MBC라거나.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협업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주목하는 이유가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성 언론의 어떤 그 위상이라든지 그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기성 언론 중에서 특히나 진보 언론 영역은 더더군다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떤 진보 언론이 언론 활동이라는 걸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범위를 넓혀갖고 영향을 주기 위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기본적으로 물론 사 단위에서 그것이 구현이 돼야 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만을 고집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는 한번 자기 객관화하면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부터 저는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고 언론사별로 그런 문제의식이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된다는 어떻게 얘기 실천으로 옮기느냐 그렇죠. 어떤 아이디어에 담느냐인데 그거는 다시 말하자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기자들끼리도 뭐 공부 모임 같은 거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런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공적인 책임을 가진 플랫폼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댓글에서 그 출입처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언론사는 단독 써야 되는데 출입처 제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언론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네. 그 내용만 뭐 한 시간 해야 돼요. 출입처 얘기. 하나만 더 얘기를 하죠. 그 지금 언론재단에서 무슨 보고서가 나왔습니까? AI를 통한 기사 검색이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은 경영상 크나큰 지금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까? 노지민 기자가 쓴 기사인데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요즘에 언론계의 화두인데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다들 관심을 가지는 주제인데 최근에 몇 가지 소식이 있었어요. 최근에 구글 사파리 검색량이 처음으로 감소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랑 연관돼서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 중에 분석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뭐 챗GPT나 뭐 퍼플렉시티 비롯해서 그런 생성형 AI 챗봇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궁금한 걸 바로 물어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언론사 플랫폼을 들어가지 않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게 됐고 구글에서도 검색을 잘 안 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검색량이 줄어들고 아마 이제 앞으로도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생성형 AI 활용한 그런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뉴스는 더 위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 방금 말씀하신 언론재단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있는 여러 연구 동향 같은 걸 같이 종합을 해준 건데 그 INMA라고 국제뉴스 미디어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챗GPT 검색 관련해서 분석을 했는데 한 달간 한 300억 건 정도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챗GPT가. 그러면은 그중에서 뉴스 관련된 질문이 1.88%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 답변에 연결되는 그 뉴스 링크가 있잖아요. 그걸 눌러보는 거는 0.62%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이용자 대비로 봤을 때는 1%도 안 된다는 거죠. 0.1%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오던 손님마저 지금 끊어질 판이다 이거잖아요. 네. 이건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뭐 AI가 들어서면 참 얼마나 바뀌는 게 많습니까. 제가 노지민 기자가 쓴 이 기사를 챗 GPT에 넣어봤어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기사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내가 요약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AI가 뉴스의 문을 잠그고 요약만 던져주면서 언론은 점점 무관심 속에 증발하고 있다.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그리고 쓰네요. 언론사는 매출 없는 콘텐츠 제작 기지로 전락하고 있다.
대형 플랫폼 글로벌 미디어만 살아남고 지방 신문에는 사망 선고가 내려지고 있으며 중형 언론은 봉으로 전락했다. 이제 기자가 콘텐츠 퍼블리셔라는 개념은 끝이다. 이제 기자는 유입 설계자고 큐레이터로 살아남아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리를 하고 재연을 하더라고요. 참 대단한 시대입니다. 이게 예. 분명히 어딘가에서 나온 뭐 기사나 이런 자료 같은 걸 조합을 한 걸 텐데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해주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이해를 하고 이렇게 요약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생략시켜버리는 방식으로. AI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검색도 AI로 하고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네이버조차도 안 하는데 언론사 링크 클릭은 뭐 아예 언감생심인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럼 언론사는 도대체 수익을 과거에는 이제 클릭 플러스 광고인데 수익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되느냐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고민을 AI가 던져주고 있고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제 능력 밖의 얘기고 화두만 던질 뿐인데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제가 한 1, 2년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요즘 그 청년들은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본다. 이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뉴스를 AI를 통해서 보고 검색을 한다. 여기를 이제 최근에 듣는 건데 언론사는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를 본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지금과는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뭐 거의 미미해질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근데 거기서 되게 우려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뿐이겠습니까? AI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질문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거든요. 질문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 이제 그 너무나 이제 그 용어가 남발이 돼서 뭐 이제 누구나 다 아는 확증 편향 이런 게 오히려 AI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질문을 넣는 지금 뭐냐면 저는 그렇게 많이 써보지 않아가지고 써봤던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AI가 이제는 네 심기까지 헤아려서 답변을 줘. 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냐면 질문을 하더라도 어떤 투로 하느냐에 따라서 질문하는 사람의 맞게 대답을 내놓는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성향도 고려해서 답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질문과 객관적인 대답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가버린다면 그 결과는 확증 편향에 더 확대 심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네. 이것도 되게 우려할 지점이라는 거죠. 우려할 지점인데 뭐 확증 편향의 문제가 사실 AI뿐만 아니라 지금 뭐 그 이전에도 유튜브 뭐 있었죠. 다 있었는데 이제 AI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 있고 또 저는 이제 유료로 쓰고 있거든요. 이 챗GPT를 확증 편향 문제도 있겠지만 그럴싸하게 문장을 조합하는데 탁월해요 AI는. 그런데 네.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가 안 돼 있는 부정확한 정보들을 매우 그럴싸하고 멋있는 문장으로 내놓는데 AI가 유능합니다.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면 왜 매우 위험하죠? 왜냐하면 매우 그럴싸하기 때문에 팩트처럼 보여요. 언뜻 보기엔. 네. 그래서 이게 다 맞는 말인 것 같고 맞는 정보인 것 같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부정확한 정보가 남발되고 거기에 더 휘둘리고 소비자들이 이런 우려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AI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화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정말로 도움이 되는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질문 자체가 더 정교해져야 되는데 정교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만이 더 정교하게 질문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정보의 비대칭성, 지식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AI 활용도를 통한 생산성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하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소스를 제공해야 되는 언론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AI 기업들이랑 계약을 맺기에 유리한 언론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언론계에서는 가장 큰 위기의식인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한번 진지하게 전업을 고민해야 될 때가 왔나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전업 고민은 이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되게 솔직한 대답. 근데 저는 이거 쓰면서 좀 다른 얘기인데 그 AI 생성형 AI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부정확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돌고 돌아 아까 키워드랑 연결시켜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그러니까 오히려 언론사들이 생산해내는
그 이달의 기자상, 한국 기자상을 받는 기획 보도들이 얼마나 값집니까? 이건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장기간 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심층 보도들, 그건 AI가 못 건드리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유통되지 않고 휘발돼 버리고 말아요. 그럼 언론사들이 어디서 생존의 고리를 찾을 것이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대중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지만 정확한 답변이나 정보를 위해서 생산해야 되는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지역 언론일 수도 있고 뭐 전문 매체일 수도 있고 소규모 다른 인터넷 매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리는 방안들 같은 경우는 좀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공적 지원이 필요한 영역들은 그것도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관련된 세미나를 갖다가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더 이상 뭐 공대 출신들한테 뭐 모든 걸 다 맡겨버려서는 안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요. 뭐 그게 뭐 이공계 뭐 문과 이런 식으로 나누자는 말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기술 발전이 되는 대로만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가 좀 담긴 말로 이해를 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도 여러 번 할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 이 정도로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